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어느덧 5월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자님도 선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하네요. 오늘의 사연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개월 아들을 하나 둔 초보 엄마입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지관에 다니고 있죠. 1년 동안은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어다닐 때도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지만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눈을 뗄 수가 없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많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외할머니와 살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거기다 이혼이란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어머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두고는 사라져 버렸죠. 다시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였답니다. 배다른 남동생이 복지관으로 찾아와서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었어요. 하여튼 외할머니 손에 자란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어요. 혼밥은 꿈도 못 꿀 그런 아이였죠. 그렇다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 유형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학생이었죠. 그런데 학교에 부모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제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늘 뒤에서 버림받은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아빠가 바람이 났다더라, 어머니는 도망을 갔다더라. 그 꼬리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일을 참고 견디기에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약했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한 저는 졸업 후에 바로 복지관에 취직을 했죠. 제게는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어요.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오신 분들 덕분에 도예라는 것의 매력을 느꼈거든요. 차분하게 물레를 돌리고 있으면 복잡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예 공방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곳도 바로 공방이었답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가더라고요. 손재주가 없는 탓인지 꽤 오래 걸렸죠. 가끔이지만 공방에 둘만 있을 때도 종종 있었는데 어느 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느냐고 말이죠. 자기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면 저처럼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저희는 의외로 공통 관심사가 많았어요. 좋아하는 도예 작가가 같았죠. 그리고 둘이서 함께 전시회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3개월 정도 요즘 말로 썸을 타던 저희는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중간에 크게 싸우고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 저희는 2년 정도 만남을 지속하다 결국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자신을 종갓집 막내라고 표현을 하며 위로 형이 둘 있다고 했죠. 형님들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다들 배경이 엄청났죠. 연애 시절 남편은 금전 감각이 저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족 이야기를 듣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큰 아주버님은 가족 사업을 물려받으셨고 작은 아주버님도 회계사로서 큰 아주버님을 돕고 있었죠. 남편은 형들의 배려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죠. 학창시절 늘 저를 괴롭히던 사실들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당신 만약에 집에서 날 반대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 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배경만 보자면 당신한테 나 어울리는 사람 아니잖아.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우리 어머니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데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하실 분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좋으면 상관없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런 사람의 어머니라면 남편의 말처럼 제 배경보다는 저를 봐주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만난 시어머니는 전혀 달랐어요.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몇 가지 제게 물어보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검정고시? 사회복지학과? 세상에나.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서는 소개를 시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형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지 마음대로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앞에 있다는 것도 잊은 사람처럼 남편을 닥달하셨어요. 오히려 당황한 쪽은 다른 식구들이었죠. 큰형님은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나중에 하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아주는 대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남들 다 아는 기업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막내가 저런 흔해 빠진 애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니? 아가씨는 무슨 배짱으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내 앞에 앉아 있어? 어? 말을 좀 해봐.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게도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 그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남편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잔뜩 충격받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다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머니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하려고 했지. 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애 데려올 줄 몰랐으니까. 트럭으로 가져와도 거들떠봐서는 안 될 여자를 내 앞에 데려온다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저는 더 이상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빠져나왔죠. 학창시절 손가락질 받았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정신없이 나온 저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서야 제가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한 저는 폰을 끄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한없이 재생이 되고 있었죠. 남편은 집까지 찾아와서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더 이상의 소란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문을 열어주었죠.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 지금 너한테 사과하라고 어머니한테 말하고 나왔어. 진짜 미안하다. 필요 없어.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나 자신 없어. 저를 향한 악의적인 시선과 말들을 참아가면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은 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어요. 자신은 꼭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만하고 싶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집안의 반대에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와 남편에게도 불행할 게 뻔한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 복지관으로 절 찾아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아신 건지 너무 놀랐지만 우선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카페로 갔죠. 구석에 자리를 잡은 시어머니께서는 커피가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보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저를 바라만 보시는 것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먼저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야 하나 머릿속은 복잡했죠. 부모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며. 오랜 침묵 끝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 인생에는 없는 사람들이라 찾아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막연하게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이 정도였어요. 아버지란 사람은 신입사원이랑 바람나서 이혼을 요구했고 어머니란 사람은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고 맞니? 네, 사실입니다.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피식거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시고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꽤나 두툼했죠. 순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그려졌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기도 하구나 싶더라고요. 진부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거 먹고 그냥 우리 아들 포기해요. 아가씨 같은 사람이 넘볼 사람이 아니야.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했어. 교육 수준은 더더욱 말해 뭐해.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욕적인 말들이 제게 쏟아졌어요. 저는 역시나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정답이었구나 싶었죠.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런 돈 아니어도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넣어두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 다시 봉투를 밀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줄 때 챙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경멸의 시선을 조금도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이런 돈은 전혀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우리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이잖아. 그냥 서로 깔끔하게 돈 주고 받고 각 썼어.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저는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하곤 남편에게 우리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시고는 커피값은 본인이 내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리셨죠. 혼자 남은 저는 쉬지 않고 울리는 폰을 무시하고는 한참을 탁자 위에 놓인 돈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헤어지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이건 아니라고 정신을 차리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쪽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제게 한 말을 전해주며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찾아와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저는 돈봉투를 건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죠. 며칠은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그 남자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어린 시절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제 속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는 노력하면 충분히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거기다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고요. 팔다리가 아프면서 온몸이 자꾸 떨리는 것이 몸살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고 나오는데 불현듯 제가 월경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불안했어요. 결국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남몰래 확인을 했죠.
임신이었습니다. 분명 조심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헤어진 사이에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죠. 저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지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서 지우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인 것을 확인하고 나니 더 망설여졌죠.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저히 노력해도 저와 헤어질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임신 사실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귀를 의심하면서 정말이냐고 묻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반응에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더 이상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지울 생각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먼저 꺼냈죠. 그제야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면서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이게 꿈은 아니지?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여전히 반대하실 텐데. 그 부분은 걱정 마. 사실 어머니한테 반쯤은 허락받은 상태야. 형들도 형수들도 다들 내 편 들어주셨거든. 그래서 너한테 생각 돌려달라고 말하러 온 거였어. 근데 임신이라니 우리 아이가 복덩이다. 진짜 너무 좋다. 남편은 진심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저를 몇 번이나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처음으로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었죠. 다시 만난 시어머니는 확실히 처음과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저를 품평하듯 바라보던 시선 대신에 덤덤한 얼굴을 하고 계셨죠.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폭탄 선언을 한 남편 덕분에 시댁 식구들 얼굴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제 배를 가리키며 진짜냐고 물어보셨어요. 병원 가서 확인됐어요. 5주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날짜 잡아주세요. 도련님, 아니다. 이제 도련님 아닌가? 하여튼 임산부는 초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날짜 타령하실 게 아니라고요. 동서라고 불러도 되지? 잠깐 내가 맥을 좀 봐도 될까? 한의사인 큰형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는 손목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다행히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병원에 오라고 하더군요. 제대로 봐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작은 형님은 경사가 2배라며 축하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아주버님들도 막내가 결혼하자마자 아빠가 된다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치가 자꾸 보였죠. 그 애, 정말 우리 막내애가 맞아?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당연히 죄죠.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중간에 둘이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이랑 관계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투가 너무나 평온해서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은 헤어진 것이 1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끝이 차가워질 정도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이 있었던 건 아니다. 너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큰애 말처럼 결혼 준비는 안정기가 되어야 가능할 텐데 그때면 배도 나왔을 거고.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는 게 어떻겠니? 결혼하기도 전에 애부터 가졌다고 동네방네 소문 낼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어머니, 요즘 결혼 전에 애 가지는 것이 무슨 흠이라고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로 충분히 가려질 수 있고요. 동서 말처럼 축하할 일이 2배가 된 것뿐이죠. 막내 동서는 안정이 필요할 테니까 결혼 준비는 저희 쪽에서 하면 되고요. 시어머니는 형님들이 나서서 결혼 준비에 열을 올리자 입을 꾹 다물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2 형님들 덕분에 저희 결혼 준비는 순식간에 이뤄졌죠. 저 역시도 안정기에 빨리 접어들었고요. 그래도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내심 긴장되고 겁이 나기도 했지만 무사히 잘 넘어갔답니다.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더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결혼식도 겨우 치렀는데 여행까지 간다면 아이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무서울 정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반대하셨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셨죠. 아이 때문에 하실 말씀을 참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제게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것이 맞는지 물어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임이 분명함에도 저는 온전히 그 행복을 즐길 수 없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은 태교에 좋다고 하면서 매일 밤마다 제게 책을 읽어주고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좋다는 것은 다 구해올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어요. 복지관에서도 임신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고요. 결혼한 지 1달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컨디션은 괜찮냐고 물어보셨죠. 몸도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그래, 너희 남편 아침은 제대로 챙기는 거니? 오늘 잠시 지나가는 길이라 점심 같이 먹자고 불렀더니 아주 반쪽이더구나. 내가 아들셋 키우면서 아침을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어. 그래서 밥은 꼭 먹고 나가야 되는데 너 제대로 하고 있니? 그이가 시리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아침은 샐러드랑 시리얼 챙기고 있어요. 시리얼? 샐러드? 밖에서 힘든 일 하는 남편 아침을 고작 그런 걸로 챙긴단 말이야? 네가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런 걸 아침이라고 준비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애 얼굴이 반쪽이 되지. 음식을 못하면 좀 배우던가. 만삭이라고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응당 남편 아침 정도는 제대로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없니? 저는 그저 그이가 아침 가볍게 먹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아침 그렇게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몰랐고요.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두고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속이 상하기는 했지만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오전에 전화를 하셔서는 아침을 어떻게 챙겨보냈는지 물어보셨어요. 심한 날은 사진으로 보내보라고 하기도 하셨죠. 남편은 갑자기 바뀐 아침상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 그냥 샐러드를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전달하고는 매일같이 전화 오시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죠. 진짜 어머니도 참. 청소년기야 돌아서면 배고프고 해서 아침 챙겨 먹었지. 대학 시절에는 줄곧 샐러드만 챙겨 먹었는데 무슨 말씀을. 신경 쓰지 마. 내가 해결할게. 전화 와도 받지 말고 그냥 넘겨. 참나. 다음날 또 걸려온 전화에 저는 남편이 샐러드를 먹고 싶어 해서 앞으로는 따로 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야 당연히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몰아붙이셨죠.
저는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시면 직접 남편과 전화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아들 걱정돼서 전화하는데 뭐 직접 물어봐? 내가 내 아들을 모를까봐? 네가 얼마나 히스테리를 부렸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 너 이제 보니 가운데서 우리 모자 갈라두려고 용 쓰는구나. 임신이 무슨 큰 유세라고. 제가 무슨 유세를... 어머니,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요.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수준이 맞아야 무슨 말을 하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저 앞으로 아침 식사 문제로 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는 일은 그만 있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죠. 다음 날 화가 나셔서인지 아니면 남편이 중간에 무슨 소리라도 한 것인지 시어머니는 전화가 없더군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고요. 다행이다 싶어 안도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시 이모님이 오셨다고 하시면서 집에 오라고 하셨죠. 결혼식은 가족여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저는 간단한 과일을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 이모님은 한눈에 봐도 시어머니와 자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으셨어요. 마치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막내가 그렇게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었더니만 뭐 별거 없네. 지금 3개월, 4개월? 그 정도라면서? 뭐 그렇지. 세아가, 너는 배 나올 시기도 아닌데 집에서 얼마나 챙겨 먹기에 살이 쪘니? 남들은 입덧한다고 살 빠지니 어쩌니 하는데 아주 잘 챙겨 먹나 보다? 사실 입덧으로 고생한다고 살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역으로 살이 쪘다고 타박이셨어요. 마지막에는 남편은 말라가는데 잘하는 짓이라는 소리도 붙이셨죠. 시 이모님은 임산부가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맞장구 치셨고요. 살이 오히려 7kg 정도 빠졌는데 보기에는 아닌가 봐요, 어머니.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화제를 돌리셨어요. 저는 과일을 씻어오겠다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 이모님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두 분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저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 하소연을 하시면 시 이모님이 달래주는 순서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마치 제가 들었으면 한다는 듯이 목청껏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의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검정고시를 치른 것까지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모든 것을 시 이모님께 말씀드리고 계셨어요. 그때마다 시 이모님은 막내가 너무 아깝다라던가 무슨 수를 쓴 거 아니냐 등 평소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오셨던 말들을 그대로 하고 계셨죠. 과일을 깎으면서 듣고 있자니 정말 두 분이 친자매가 맞기는 하구나 싶었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거실로 나가자 갑자기 시 이모님께서 제게 내일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복지가는 쉬는 날이라서 딱히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요리 솜씨가 좋다고 하는 것 같던데 와서 좀 도와주렴. 요리요? 손님이요? 근데 제가 입덧이 심해서요. 집에서도 주방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주방에 안 들어가? 그럼 너희 남편은 어쩌고 있니? 굶기는 거야? 그럴 리가요. 반찬 가게에서 사오기도 하고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선에서 음식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럼 와서 좀 도와줘. 거창한 걸 바라는 거 아니니까.
손이 부족해서 그래. 일하는 아주머니 혼자 하기에는 벅차잖아. 급기야 시이모님은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것도 하나 도와주질 못하느냐며 화를 내셨고, 결국 저는 당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려야만 했죠. 약속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은 계속 들었어요. 하겠다고는 했지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시이모님 집에 도착해서 저는 멍하니 주방만 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하는 아주머니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면서 막상 찾아가니 일하는 아주머니는커녕 아무도 없었죠. 시이모님은 갑자기 오늘 아주머니가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시간이 부족하니 빨리 준비하라고 다그치셨어요. 저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이모님은 그런 말할 시간이 있으면 어서 준비나 하라고 하셨죠. 당장이라도 다 내팽개치고 나오고 싶었지만 저는 결국 준비된 재료로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말았답니다. 손님이 온다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곧 작은 형님이 오셔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를 내셨죠. 둘째, 너는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그이가 이모님 잘 도착하셨냐고 하기에 인사차 들렸죠.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동서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일을 시키세요? 홀몸도 아닌데. 동서 그만하고 일어나. 세상에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 작은 형님의 등장으로 삽시간에 상황은 바뀌었죠. 아니, 나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나저나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나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혼자서도 잘하던데 마저 좀 하고 가면 되겠구먼. 이모님은 아쉬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저를 보내주셨죠. 작은 형님은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의 전화를 몰래 엿듣고 놀라서 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거든 남편이든 자기든 연락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감사해요, 형님. 이렇게 와주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고맙기는 다 돕고 사는 거지. 뭘 이 정도 일로 고맙다고 그래, 우리 사이에. 작은 형님께서 웃으시는데 아마 친정 식구가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의 횡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급히 저를 찾으시기에 가보면 집에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다 꺼내시고는 깨끗이 닦으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었죠. 시어머니의 시이모님까지 가세해서 5만 가지 잡일을 다 시키셨어요. 하루는 커튼을 전부 바꾸기로 했으니 발로 꾹꾹 눌러서 빨아두라고 하시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것도 시이모님 집까지 해서 말이죠. 더 섭섭했던 것은 명절 때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죠. 여러분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차례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연휴 마지막 날에 잠깐 얼굴만 보고 끝이었다고 하지만 요즘 어디 그게 되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심했죠. 형님들 오시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닥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친척분들 오신다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설거지만 시키시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몸도 무거워지고 팔다리도 붓기 시작할 시점이라 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말씀 자체가 제게는 너무 상처였어요. 새아가, 너는 명절이라고 어디 갈 것도 없잖니? 네가 친정이 있기라니, 인사드릴 어른이 있기라니. 큰애나 작은애는 갈 곳이라도 있지 너는 아니니까 얌전히 설거지나 해라. 애가 갈수록 몸이 굼떠서는 아까 시킨 일 아직도 하고 있네. 어머니, 저 내일 오후에 외할머니 납골당에 다녀와야 하는데요. 납골당? 꼭 이번에 갈 필요도 없잖아. 언제든 다녀오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중요한 곳 가는 것처럼.
명절이라고 챙길 사람 저밖에 없어서요. 어머니, 외할머니 위패를 모셔둔 절에도 다녀와야 하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 주절거리고 빨리 움직이라고만 하셨죠.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께 가지 말라고 하시는 모습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외할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상황이 되자 가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차례상을 치우기 무섭게 친척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종갓집이 이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형님 두 분은 친정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군말 없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인사드리러 안 가? 외할머니께 간다며. 그게 형님, 사실 오늘 위패 모셔둔 절에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너희 둘도 가는데 새아가까지 가면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하라고? 설거지도 저렇게 쌓여있는데. 새아가는 나중에 보낼 거니까 너희 먼저 가렴. 사돈어른 기다리시겠다. 딸내미 언제 오나 하고. 올해는 사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해마다 사람 불러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서 임산부예요. 이렇게 무리하면 임산부한테 좋지 않아요. 동서 어제도 계속 주방에 있었다며. 이러다 큰일 나. 좀 쉬어야지. 너희들 앞이라고 이러는 거지. 무리할 정도로 하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매해 부르던 분들 시간이 다들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형님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시어머니는 사돈어른들 기다린다며 형님들을 거의 내쫓듯이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제게 빨리 행동하라고 다그쳤죠. 서러웠답니다. 설거지한다고 서 있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랫배가 당겨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허리를 펴고 있을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손을 떨며 겨우 앞치마를 넣어둔 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통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죠. 곧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제 입에서는 알 수 없는 괴성만 들렸죠. 다행히 제 소리를 들은 남편이 나타나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남편의 소리에 나타난 시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고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재빨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안정을 되찾은 저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외할머니께 가야 한다는 제 말에 밖에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군요. 어머니한테도 너랑 절에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와서 걱정하고 있었어. 어머니께 말했어? 우리 간다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늦은 오후에 출발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하셨지만 차가 막힐 수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더니 곧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죠.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친정도 없는데 어딜 가느냐고 하셨던 것은 빼고 말이죠. 그 말까지 제 입으로 하기에는 속상했거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모하고 어머니가 또 자꾸 불러내는 것 같아서 내가 어제 한 소리 했거든. 임산부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힘든 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임산부라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몸에 더 나쁘다고 적당한 운동이라고 큰 소리 치셔서는 엄마랑 한바탕 했어.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남편은 자신이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들어서 더 저를 괴롭히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날 저녁 큰형님께서 병원에 오셨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꾸짖으셨죠. 앞으로는 두 분이 막내동서 불러서 일 시키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시댁에 식기세척기며 건조기 들여놨으니까. 그리고 이런 일은 서방님께 이야기하기 힘들면 우리한테라도 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임산부가 자신의 몸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지 어른들 말씀이라고 다 내내 할 필요 없다는 말을 덧붙인 큰형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라고 하셨어요. 제 담당 의사가 큰형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신경 쓰라고 했다는 말씀도 하셨죠. 형님, 감사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별소리를 다 한다. 나야말로 미안해. 나나 작은 동서가 바쁘다고 막내 동서 힘든 것도 몰랐네. 앞으로 어머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 시키신다 싶으면 무조건 나한테 와서 말하는 거야. 알겠지? 친정 식구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번에 작은 형님이 챙겨주실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심장 주변이 간질거린다고나 할까요? 제 편이 생긴 기분이 들었죠. 명절 이후 한 번도 시어머니께서는 연락도 없었어요. 제가 안부 인사 드린다고 전화를 드려도 짧게만 대답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 사이 제배도 제법 임산부태가 날 정도로 불렀어요. 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하나씩 사들고 들어와서 집은 금방 아이 물건으로 가득했답니다. 결혼한 이후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문제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터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제게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7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00만 원짜리라뇨.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몇 달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마의자를 사는데 쓰라니 진심으로 하시는 소리인가 싶었죠. 다른 친구들 보니까 안마의자 하나 있으면 편하고 좋다더라.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딱 좋지. 렌탈 같은 걸로 해서 괜히 동네 부끄럽게 하지 말고 어버이날 전까지 집에 들여놔라. 알겠어? 어머니, 안마의자 있어도 막상 그걸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너는 시애미가 시키는데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몸 무겁다는 핑계로 아주 상전 대접받고 있으면서 이것도 못한단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 하는데 어디서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내가 뭘 얼마나 시켰다고. 나는 애 가지고서도 집안 행사 다 주관했던 사람이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서는 짜증만 내시고는 안마의자를 다시 언급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동안 연락이 없던 것이 남편 덕분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출산 이후 시어머니의 등살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걱정부터 되었답니다. 저는 형님들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했어요. 형님들도 쓸데없는 것을 집에 사들이려 한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 따로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제게 다른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평소 즐기시는 브랜드 몇 군데를 알려주셨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필요 없으니 적당히 고르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스카프와 가방을 골랐답니다. 어버이날 남편은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었다며 저더러 먼저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혼자 일찍 가서 시어머니와 있을 자신이 없어서 형님들 도착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향했죠. 그나마 시댁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저희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지르셨어요. 너는 내가 만만하니? 내 말이 우스워? 내가 분명 안마의자 집에 들여놓으라고 했지? 근데 이게 뭐냐? 안마의자는 어디 갔어? 어머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00만 원씩 하는 안마의자가 집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형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른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마음 푸세요. 내가 사달라는데 필요하니 어쩌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주 형님들 뒤에서 숨어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효자손을 휘두르기까지 하시며 화를 내셨죠. 저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쳤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시어머니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피하냐며 더 격하게 효자손을 휘두르셨죠. 결국 저는 딱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별이 보일 정도로 아프더군요. 큰 소리에 시어머니도 흠칫 놀란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았죠. 그때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동서한테 뭘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막 집에 들어오시던 작은 형님이 제가 맡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건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셔서는 저를 살펴보셨죠. 저는 다친 곳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작은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설마 안마의자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큰형님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안마의자보다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이에요. 형님이 언제든 한의원에 오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왜 이러세요 진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둘째,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막내를 때렸겠니? 둔한 막내가 얼떨결에 맞은 걸 가지고 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방금까지 피한다고 화를 내시던 분이 형님 앞이라고 말을 바꾸시는 모습이 이제는 역겨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형님은 휘두르는 모습을 처음부터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앉으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신 듯 헛기침을 하시면서 작은 형님이 잘못 본 것이라고 둘러대셨지만 어림도 없었죠. 곧 큰형님을 포함해서 다른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작은 형님은 이때다 싶으셨는지 조금 전의 일을 그대로 말씀하셨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이 말려서 참고 있었는데 재수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이러세요. 그동안 이렇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만 난리야? 그럼 모자란 며느리 가르치지도 못하니? 이대로면 어디 내보이기도 무서울 정도인데 뭐라도 인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안마의자 안 샀다고 효자손 휘두르시는 게 도대체 무슨 교육이란 말씀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큰형님의 말씀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들이 작당했다며 이게 다 제 탓이라고 하셨죠. 제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순간 울컥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제 탓만 하시는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날뛰시면서 제게 손가락질을 하셨죠. 봐, 저 애가 저렇다니까?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기를 했니? 그렇다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를 했어.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만 살아온 인간이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잡아가지고 팔자 펴보려고 아주 덜컥 아이까지 가졌으면서 납작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이지.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녀? 그래서 내가 그 더러운 군상 고쳐주려고 하니까 아예 내 아들을 조정해가지고 모자 사이를 갈라놓고 형님들까지 자기 손바닥 위로 올려놓고는 이리저리 휘두르고 이래서 사람 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죽어서 애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아이고.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어질수록 가족들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큰형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작은 형님과 눈짓을 주고받으셨죠. 진짜 제가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어머니께서 과연 막내 동서에게 훈계하실 자격은 되세요? 당황한 시어머님께서 형님을 바라보시며 방금 뭐라고 했느냐고 되물으셨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죠. 큰형님께서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시어머니께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꽤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신 건지 봉투에 주름이 많이 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봉투 안을 열어보시고는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시어머니 얼굴이 저렇게 변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셨어요. 큰형님은 그런 시어머니 손에서 봉투를 빼서는 아주버님께 전달했죠.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 막으려고 하셨지만 작은 형님이 나서서 그런 어머니를 붙잡았답니다. 저는 눈앞의 일을 바라보다 남편에게 살짝 물어보았지만 남편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큰 아주버님은 봉투 안의 것을 거실 탁자 위로 쏟아내셨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시 이모님까지 찍힌 사진과 서류들이 보였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찍혀있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뿐이 아니더군요. 근사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도 한둘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재빨리 사진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리 내놔.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야? 사진만 보지 마시고 이 서류도 좀 봐주세요. 이게 그 답이 될 테니까요. 심각한 얼굴로 서류를 넘겨보시던 아주버님 두 분의 얼굴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나중에는 붉어지다 못해 검게 변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다른 서류를 슬쩍 보더니 마찬가지로 얼굴이 붉게 변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호스트바를 다니셨어요? 이모랑? 지금 제정신이세요? 호스트바라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저는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확실히 남자들의 모습이 호스트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얼굴이기는 했죠. 그건 그냥 너희 이모가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봤던 거야. 한 번이요? 한 번 가셨는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셨는데요? 회사 손에 지금 손대셨잖아요. 횡령이라고요, 횡령. 횡령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모르실 분도 아니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횡령이란 말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랐어요. 시어머니께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셨다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그 금액이 입이 떡하니 벌어질 정도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이모님 핑계를 대시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셨지만 형님들이 준비하신 자료에는 떡하니 모든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죠. 사실 오늘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회사 돈 쓰지 마시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사용하셨던 돈 저희가 채워드리고 없던 일로 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막내 동서에게 효자손을 휘두르면서 함부로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 동서 괴롭히시는 거 저희가 몇 번이나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며느리도 사람이라고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형님 두 분은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제가 모르는 곳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뿐이지. 이렇게 저를 챙겨주고 계셨구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들었던 말들로 상처받았던 일들마저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미 가족들의 생각은 달라져 있었죠. 시어머니의 호스트바 사건이 밝혀지고 시이모님 댁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시이모님 역시 시어머님과 함께 작당을 해서 시이모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돈을 슬쩍 하신 모양이었어요. 시이모부님은 호스트바에 다니면서 그런 귀한 돈을 흥청망청 쓴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셨어요. 집안 어른들까지 이 일을 아시게 되시면서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답니다. 어른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횡령에 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일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죠. 설마 자식들이 알아봤자 말 몇 마디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자식들은 순순히 받아들일 기미가 없었어요. 남편은 횡령에 관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고, 다른 아주버님들 역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실수였다고 말했잖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 어떻게 신고한다고 말할 수가 있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실수요? 회사 돈에 손대신 게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머니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아세요? 이게 그냥 덮어질 문제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완고한 아들들의 반응에 망연자실한 얼굴이셨어요. 결국 횡령에 관한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초범이기도 했고 그 금액이 억 단위 정도는 아니라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는 더 큰 벌이 남아있었어요. 종갓집에서 내쫓긴 것은 물론이고 아들들 역시 시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보다 이 상황이 시어머니에게는 더 큰 충격이셨죠. 아주버님들은 매몰창에 등을 돌리셨어요. 형님들도 벌금은 대신 내드리지만 앞으로는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와 매달리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출산을 했고 조리원을 나와서도 아이를 케어한다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은 집에서 쫓겨나 모텔을 전전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시이모님의 자식들이 나서서 두 분을 요양원에 모셨고요. 아마도 두 분은 그곳에서 남은 인생을 외롭게 보내시겠죠. 저는 제품에 안긴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데려온다면 절대 시어머니와 같은 행동은 하지 말자고 말이죠.